네, 384페이지에 이제 통정의 표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가로 1번에 진위에 반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참고적으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것으로 해석이 되나 그 표시된 내용에 상응하는 진위가 존재하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작은 동 1번만 보시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네, 이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아까 우리가 의사는 매매의사가 없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표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실제에 있어서는 증서의 작성, 등기 등록과 같은 명백한 외형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표시가 됐다 이렇게 되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 2번은 그냥 그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의미에 대응하는 표시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의사표시의 불일치.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볍게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방가로 2번에 상대방과의 합의, 이게 바로 통정입니다. 효과 불발생의 합의라고 했죠. 그래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한 네 번째 정도 보시면 당사자들은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을 알면서, 근데 아는 것으로만 부족하죠.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이를 효과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이를 상대방과 통정하였다고 표현을 한다. 이 부분 보시고 밑에 판례 보시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할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이 양해가 바로 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게 될 때는 이 양해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게 되니까 양해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양해하에 제3자를 형식상의 주체무자로 내세우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약정은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 행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별을 해줘야 될 게 채무 명의 대여. 그거는 지금 통정이 없는 겁니다. 친구가 뭐 신용불량자다, 대출 못 받으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명의를 빌려준 거, 그거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무 부담에 진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양해를 했으니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 그것 자체를 서로 지금 채무 부담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라는 거, 통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 이제 주임법 배우시게 되면 가볍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뭐 주임법하고 상관없이 또 내용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우선 배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임대차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죠. 주택임대차를 했으면. 그런데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가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외관을 만들었을 뿐,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 매매해가지고 등기해가지고 외관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 해가지고 이제 이 효과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민법은 이제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을이라는 친구가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게 바로 이제 무권 처분이 됩니다. 무권 처분. 그래서 을이 병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랬을 때 요 매매 계약은 지금 여기 경우에서는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했으니까 갑의 소유권은 을한테 이전되지 않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즉 물권 같은 경우에는 처분 승계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입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처분상의 보호라는 건 뭐냐? 갑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지금 등기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을의 이 병과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의 매매입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도 의무 부담 행위로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그렇지만은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번 요건 매매 계약 있었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유효고, 유효.
타인 권리명예도 유효니까 등기 갖춰졌다. 2번 요건 갖춰졌다 하더라도 을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즉 처분권 등이 없다.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즉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이 등기를 믿고 샀다.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샀으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하겠는가? 그럴 때 우리 민법에서는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고 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그랬고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일단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가 유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에서 X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없다.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등기를 갖췄다. 병기 등기를 갖췄다. 그러면 이론 그대로만 한다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등기를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세 번째 요건에서 처분권이 없게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가장매매 허위표시는 무효인데 이 무효를 얘가 선이면 선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대로만 한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역시 무권 처분에 해당합니다.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경우는 무권 처분. 그래서 이론대로만 한다면 이 무권 처분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는 108조 2항 이 법의 이 특별 규정에 의해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은 지금 선이라는 말은 이 등기를 믿고 샀다는 거죠. 허위표시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이 믿고 샀어도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마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먼저 확인할 것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다. 이제 선의 제3자의 해당 여부, 누가 선의 제3자냐,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무조건 파악을 해둬야 될 게, 아까 그 핵심 포인트 제일 앞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이 선의는 추정됩니다. 추정된다라는 말은,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서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선이었다 이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갑이 너가 악이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러한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은 그러므로 병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 요 결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것은 두 종류가 있었죠. 모르는 것은 두 종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선의 유과실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실 것은 비진이 표시 생각을 해보면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 표시했습니다. 비진이의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증여가 유효해야 되니까 얘가 선이 무과실일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을은 어떻습니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당사자여서 여기가 표의자이고 얘가 상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대방 보호 대원칙은 선이 무과실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 당사자 이외의자인 제3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선이 무과실만 보호되겠다. 이건 먼저 잊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이 유과실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또는 무과실 여부는 따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병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면 이거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선의 무과실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 유과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호가 된다. 그래서 그냥 선의이기만 하면 제3자는 보호가 된다. 그럴 때 이 상대방 보호 대원칙인 선의 무과실은 이건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이번에 무효가 나와 있습니다. 무효가 나오면 공식처럼 이행 전하고 이행 후로 나눠서 이행 전이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또 이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 후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해버렸다.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허위표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이 돼가지고 채권자 취소권은 일단은 이 부분이 채권자 취소권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 표현이 나오면 일단 싫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뭔가 자세히 내용을 공부를 하고 배운다면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채권자 취소권이 나오면 일단 싫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암기하시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는 두 부분에서 나온다. 그래서 채권자를 취소하겠다는 통지서가 2개가 날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개가 날라왔으니까 2통이 날라왔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냥 찍으신다면 통과가 됐으니까 얘가 채권자 취소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2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대의로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여기에 있어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가 된다.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안 된다. 통정의 표시는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가장매매를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서 지금 재산을 빼돌리고 있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요건들은 좀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이 갑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고 A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재산을 빼돌려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사해행위. 그리고 바로 이 사해행위의 취소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통정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무효와 취소의 경합. 이 경합은 이중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핵심 포인트는 병존이 인정된다. 병존이 인정된다는 각각 요건 갖췄으면 각각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무효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허위 표시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취소가 채권자 취소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무효와 취소 경합, 그 다음에 차고에서 배우게 되는 해제와 취소 경합. 이건 지금 설명을 안 드립니다. 해제와 취소 경합. 이것도 역시 경합이니까 병존이 인정된다. 각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 요건 갖췄으면 해제할 수 있고 이때의 이 취소는 차고 취소입니다. 차고 취소. 이 차고 취소 요건 갖췄으면 역시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쟁점 보시면 통정의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병존이 인정되니까 각각 요건 갖추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됐는데 통정의 표시 요건 갖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무효와 취소 후 경합, 병존이 인정되니까 요건 갖추면 대상이 된다. 한편 채권자 취소권으로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의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밑에 판례는 이른바 무효와 취소 후 이중요, 해제와 취소 후 이중요를 긍정한다. 그 이중요 밑에다가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경합.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으로 가셔가지고 교재에 17번 각주를 좀 보겠습니다. 가장행위는 무효이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며 채권자가 허위 표시와 다른 요건을 주장 증명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채무자가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다. 그러니까 너 취소할 게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방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우는 경합 이 부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하면은 X. 무효와 취소 후 경합. 경합은 병존이 인정된다. 그래서 그 밑에에서 이제 함께 정리해서 바로 해제와 취소 후 경합이 나와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해제와 취소 후 경합. 이것 자체에서는 이제 착오 취소에 관련된 거니까 그 사안에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제3자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조금 전에는 이 선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그래서 선의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면 추정된다. 그 다음에 2번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 다음에 제3자. 제3자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일단은 제3자에서 가장 매매의 당사자. 얘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당사자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하고 똑같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상속인. 즉 포괄 승계인. 얘는 당사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니까 당사자와 상속인 이외의 자라는 겁니다. 이외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사안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당사자하고 마치 똑같은 이러한 경우가 누가 또 있느냐. 이 계약인수. 또 계약상의 지위 이전. 똑같은 표현입니다. 계약상의 지위 이전. 무슨 채무인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인수라는 것은 갑을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이 계약상에 매도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이렇게 이전받아버렸으면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죠. 그러니까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면 이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불릴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원칙은 보통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여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원칙은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사자 이외의 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규정 자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필요성 이 부분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하고라고 가장매매를 했는데 이 가장매매를 해서 의리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하고라고 가장매매를 했다. 제주도에 있는 개똥이 이란 가장매매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선이죠. 부산에 있는 소똥이 역시 선이죠. 걔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갑하고는 보호할 필요 있다고요? 갑하고는 서울에 있다. 제주도에 있는 개똥이, 부산에 있는 소똥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필요성 이것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제3자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이외의 자를 한정을 한다는 거야. 제한을 한다.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와 똑같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이 가장 핵심입니다.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제한을 해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똥이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소똥이 이것도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새로운입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상황들 자체를 보고 새롭게 나타난 new face야 된다. 새 얼굴이어야 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로 이번에 이제 판례 밑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대항하지 못한다니까 대항불능. 대항불능이라는 말은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효주장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단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예외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1번 제3자란 판례는 좀 제한을 하고 있다.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내지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해서 고유한 법률상의 이의를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게 각주 19번에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선의면 족하고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 선의 유과실 둘 다 보호가 된다. 3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에 대한 악의의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받는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4번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돼서 이거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엄폐물의 법칙 안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뭐 그림이 조금 내려가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뒀다. 그럴 때 이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병이 선이라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하고 이렇게 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전득자다. 그랬을 때 매매계약 체결했다. 역시 등기받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얘가 선의, 악의 이러한 것 따질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요건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성립했다. 특별한 무효사유가 없으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갖춰졌습니다. 세 번째, 병이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 소유권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권 처분이 아니라 완벽한 유권 처분입니다. 유권 처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엄폐물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용어 상관없이 이거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우리는 이 요건,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이었지 선악 같은 건 상관이 없었죠.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것은 얘가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가장매매는 무효니까 무권 처분에 해당합니다. 얘가 했던 것은 무권 처분. 무권 처분인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얘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분권이 있는 유권 처분.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88페이지에 보시면 통정어휘 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 판례를 조금 알아두시면 이 통정어휘 표시의 효력 3자에 대한 효력 이걸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거냐면 제목이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면 가장 양도인대 가장 양수인 사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매매를 하고 지금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례 사안에서는 가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가등기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 이렇게 보면 1번 갑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을 앞으로 매매계약 가짜지만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가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이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등기. 근데 가등기는 물권법에서 배우겠지만 이 순위만 지켜주는 효력이 있지 다른 실체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팔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갑을 우리가 누구라고 했으니까 가장 양도인이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양수인.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이 가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가장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없죠. 가등기로서 보존하고자 하는 피보존 권리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게 돼서 이 가등기 자체가 무효지만 또 가등기는 처분 금지효가 없으니까 일단은 갑의 가장 양도인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했다. 그래서 2번, 3번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무효인데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순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 앞으로도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병 앞으로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근데 순위가 2번이 앞서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병 앞으로 된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본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을은 누구한테 팔았다는 겁니까? 정한테 팔았다. 정. 그래서 다시 여기서 4번 해가지고 여기서 정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정이 선이었습니다. 선이. 그런데 병이 무엇을 주장을 하느냐? 이 정 앞으로 이루어진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가등기는 통정어휘 표시니까 무효다. 무효를 기초로 해서 본등기가 됐고 그래서 너 앞으로 이전 등기 됐으니까 이거는 무효인 등기다. 그러니까 말소해라. 이렇게 청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판례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 가장 매매가 무효죠. 무효. 그러면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매매의 당사자인 갑, 을 뿐만이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도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느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무효였던 가등기 이것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말소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그대로 판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그 다음에 그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천우 땅무 그랬을 때 누구에 의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그 말이 바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원칙인데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해의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가장 용도인하고 양수인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병도,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누구도 저 가등기 이루어진 번등기 무효라고 주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등기 한번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등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권법에서 배우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방가로 1번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하면은 X가 되겠죠.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니까. 방가로 2번 통정한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제외하면은 얘한테는 주장 못하죠. 제외하면은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가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 방가로 3번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얘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가장양도인데 가장양수인 사건 얘를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 표현들에 의해서 허위표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것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을에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갑하고 을하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매매까지 할 정도고 등기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둘 다 선수라는 겁니다. 둘 다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도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또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정한테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과 정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양수인 을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자 병,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정,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다 제3자에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갑은 가장 매매이긴 하지만 얘가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것처럼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채권. 그러다 보니까 또 병이 어떻습니까? 이 가장 채권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라는 사람한테 팔아버린다.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가장 채권을 산 사람이죠. 가장채권. 가장채권은 이 허위표시를 기초로 이 외형이 생기게 되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이 무도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기타 가장채권의 양수인 무도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행위에 기한 이러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가장매매 체결했을 때 이거 가장매매 4월 1일날 체결했다. 무, 병정, 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전부 다 새로운 얼굴들입니다. 뉴 페이스들. 얘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새롭게 등장한 뉴 페이스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 가압류 채권자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에 그 파산 관제인 이거 하나 그냥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파산 관제인은 이제 회사 같은 게 이렇게 파산했을 때 그냥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다. 구원투수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등장하죠. 야구 구원투수 어떻습니까?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위기의 상황이 되면 새로운 얼굴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파산 관제인은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가지고 당사자하고 포괄 승계인 제일 먼저 없애야 되고요.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도 아닙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허위 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 이전, 계약 인수, 계약상의 지위 이전을 받은 사람 당사자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계약의 효력 부분에서 이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그 개념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이제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제 부동산 1억 원에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성립하죠. 그러면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냐면 그 대금은 제 동생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 계약 유효하겠습니까? 그걸 말릴 이유는 없죠. 돈 1이 주는 걸 제 동생 이렇게 병한테 준다. 이러한 것을 말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매매 계약서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매도인 갑 쭉 쓰면 매도인 자리에 갑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 자리에는 이제 을이 써져 있겠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건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매매 계약에다가 여기에 제3자, 이 병을 제3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자 수익 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 조항을 하나를 달아준다는 겁니다. 쭉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특약을 하나 달아가지고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랬을 때 이러한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가장 매매였다. 그런데 얘는 선이었다. 선이었으니까 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가장 매매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습니까? 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4월 1일 날 체결했다.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죠. 이 계약서상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서 쓰고 있으면 여기에 기존에 있다는 겁니다. 기존 인물, 뉴페이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통정의표시의 제3자 지금 여러 가지 기본서를 보면 얘들 말고도 여러 가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개를 보면 판례사항이 아닌 것들도 들어가 있고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결국에 얘는 이 가장매매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매매계약에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직접. 나중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조문자체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다. 뉴페이스가 아니다. 얘는 뉴페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가 지금 설명이 안 들어가 있죠.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새로운 얼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지금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거는 가짜 채권입니다. 가짜 채권. 근데 여기서 채권의 가장양도는 진짜 채권을 가장양도한다는 거. 그건 어떤 사안이냐? 갑하고 을하고 갑에 대해서 채권자 A가 돈을 안 갚으니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갑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을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부동산 같은 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있느냐? 여기에 강의료 채권만 있습니다. 강의료 채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고18. 그런데 A를 빼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채권을 이 채권을 여러분하고 제가 파는 가장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 양도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가장 채권을 강의료 채권, 이 가짜 채권, 진짜 채권이죠. 죄송합니다. 강의료 채권, 이 진짜 채권을 가장 양도했다. 빼돌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가장 채권을 양도한 거고 이거는 진짜 채권을 가장 양도했다, 빼돌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 진짜 채권을 가장 양도해서 채무자인 우리 학원, 회사, 고시 파일 새롭게 등장했습니까? 이 가장 매매 체결할 때 이미 있죠. 뉴페이스가 아니다. 뉴페이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항상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채권을 가장 양도해서 채무자 여기는 주 고시 파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채권은 진짜 채권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채권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이미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해 왔으니까 이미 지금 받을 강의로 채권이 진짜 있고 그 다음에 이 채무자는 기존에 있었다. 기존에 있었다. 기존 인물이다. 기존 인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389페이지 나와 있는 그 우리 기출문제 22회와 23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22회 문제.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을 했다. 그러니까 처분행위로서 양도를 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럴 때 둘 간의 사이에 있어서 무효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갑하고 을 둘 사이라면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유권 이전은 없었죠. 그러면 여기가 소유. 내가 소유자인데 내 등기부에 지금 무효인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그때 말소 청구 대신에 행사할 수 있는 게 인정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대신에 이전 등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오고 얘가 바로 그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 대신에 하는 거다. 그 개념만 지금 살짝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병이 과실로, 즉 지금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자.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모른다. 근데 과실이 있다. 선의 유과실이라는 거죠. 선의 무과실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 선의 유과실도 보호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의의 제3자면 다 보호가 된다.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다음에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갑은 손해봤죠? 을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얘가 지금 저당권 지금 돈 가져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쭉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냐면 소유권이 침해됐을 때 그 구제 수단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 방해 제거로서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 그 다음에 부당이득 을에 의해서 소유권 침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 이루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러한 것들이 물권자인 소유권자에게는 전부 다 인정이 된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3회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짜로 전세권 설정 계약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긴 하지만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 그걸 기초로 해서 가압류가 들어왔다. 새로운 얼굴이죠. 2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어떻습니까? 병.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아니죠. 아까 갑을 병 했었던 거. 지금 이 경우 얘는 기존 인물이다. 기존 인물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 가장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전부 다 새롭게 등장한 사람인데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기존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배 문제를 토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처럼 23회 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측에 설명드렸던 것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 부분 나와 있고 다음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창신상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본 이론 과정이니까 쭉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 창신상의 사건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판례를 사건 이름으로 해서 쭉 연결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각각 그 사건별로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신상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갑하고 을하고 일단은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갑이 누구냐? 상가 주인이라는 거죠. 상가 주인이어가지고 이렇게 101호를 매물로 중개사 사무소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101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쪽박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박집 팔아치워버리자 해가지고 매물로 내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매물로 중개사 사무소에다가 내놓다 보니까 이 중개사가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1호가 딱 보니까 지금 101호가 매물로 나왔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101호가 쪽박집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이 건너편에 있는 104호 여기는 대박집입니다. 그랬고 이 대박집의 이름이 바로 창신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창신상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창신상의 사건. 그래서 중개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 대박집이 매물로 나온 걸로 지금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는 을에게 가가지고 쪽박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야, 1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거기가 그 상가 중에서 제일 대박집이다. 너 빨리 잡아라. 그러면 대박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이 이제 자기가 매수인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101호가 대박집인가 확인을 해봤다라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냥 을은 가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과실은 있다. 그렇게 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는 몇 호로 적어져 있겠습니까? 101호로 적어져 있겠죠. 101호. 101호로 적어져 있었을 때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가서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중개사무소에 여기다 도장 꽝 찍었다라는 겁니다. 도장 꽝 찍고 대박을 꿈에 부풀어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01호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파리만 득실득실 거리더라.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 을의 의사표시 이거는 정상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101호를 팔려고 의사표시했고 의사가 있었고 효과의사가 있었고 표시도 101호 되어 있으니까 갑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을의 의사를 보면 을의 의사는 대박집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표시된 것은 지금 쪽박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즉 의사와 표시의 흠결, 표시행위에 대응되는 의사가 없게 되는 이러한 결여 상태, 이러한 부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비정상적입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근데 그 처리를 보기 전에 똑같이 의사의 불일치, 그거는 비통착 모두 다 불일치인데 비진의 표시는 알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알고 짜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은 지금 이거 계약서 쓰고 있을 때 자기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그래서 착오는 그 핵심 키워드가 모르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서 착오에 해당하게 되는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되는데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라는 거는 말은 법에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착각에 빠졌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얘가 착각했죠. 그거를 상대방한테 그걸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유효한 겁니다. 유효해야 되는데 그 원칙만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싸움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명절 때 고스톱 칠 때 예를 들어서 낙장불입이라고 있죠. 낙장불입.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거 내려다가 잘못해가지고 냈다. 이거 자체 낙장불입.
거둬 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낙장 불입의 그 원칙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친선으로 친목 도모하자는 그 명절 어떻게 됩니까? 싸움판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강요한다면 얘한테 을한테는 상당히 불이익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갑의 신뢰도 보호를 하고 갑도 보호를 하면서 조화를 이뤄서 균형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때나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차고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쭝쭝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요 부분에 그래서 이제 낙장 불입 같은 경우에도 뭐 똥 쌍피라든지 좋은 거 있죠. 그러한 거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문 자체를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신상의 사건을 출발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차고 취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창신상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차고 취소가 긍정이 됐습니다. 차고 취소가 긍정이 됐다. 차고 취소가 긍정이 됐다라는 말은 이 요건들이 갖춰졌다라는 거죠. 첫 번째, 중요 부분에 해당하느냐. 우리 판례는 이 목적물의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졌다. 그러면 중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을이 가서 확인을 안 해본 데에는 과실은 있다. 이렇게 과실은 있다고 말을 할 때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경과실, 보통의 과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착오 취소가 긍정이 됐으니까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 큰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의 사건의 출발은 누가 있었습니까? 중개사. 전문가인 중개사 말을 믿고 가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때에는 중대한 과실은 없다. 그러므로 착오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연결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확인해보지 않았다. 이때에는 착오 취소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산의 의미는 입증 책임이죠. 입증 책임. 무슨 말입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은 본문에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서에 있다. 우리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주관적인 요건도 객관적인 요건도 모두 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104조 문장은 나중에 복습하시면 보십시오. 한 문장입니다.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이 한 문장에 들어있으니까 입증 책임은 나눠지지 않고 각각 입증을 하는데 본문하고 단선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이미 입증 책임이 갈린다. 입증 책임이 갈린다. 그것 자체 일단 한번은 생각을 해 두시고 이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쭉 보시고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조문 확인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 끝났죠. 원칙 취소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단서에서는 취소하지 못한다. 즉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항 전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의사표시 관련 규정 성립 과정의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사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가 조문 보고 밑에 한 번씩 읽어보고 강의를 진행을 했죠. 근데 착오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거 내용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가볍게 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위에 우측 391페이지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중에 정리보다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고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일단 동기가 표시돼야 된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에 중요 부분을 긍정한 판례는 그냥 그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판례 사안들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부동산 관련 시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러한 것들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그다음 밑에 중요 부분이 부족한 판례라는 것은 면적이 분속했다. 더 정확하게는 근소한 부족입니다. 토지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전부 경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절반 이상이 아주 많이 하천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의 부족, 죄송합니다. 시가와 관한 착오, 이거는 저기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과실이라는 것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것.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스스로 확인을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그거는 취소할 수가 없다. 창신상의 사건하고 대비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음에 착오에 관한 입증 책임은 법문에 관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착오를 이루 취소하려고 하는 의리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 다음에 밑에 해제와 취소 이중요.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에게 착오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해제와 취소 후 경합, 변종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냥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구나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판례 사안들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